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26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설 귀성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네. 박 PD도 오늘 저녁 늦게 내려가신다고 하셨는데 네.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혼란스럽잖아요. 다들 정신없이 어떻게 내려가야 되나 뭐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러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기 마련이죠. 뭔지 아시죠? 보안? 그렇죠. 우리 집 문은 잘 닫고 왔나? 이런 걱정? 그렇죠. 그럼 간단한 집에 대한 보안뿐만 아니라 요즘 모든 분들이 가지고 다니시는 스마트폰 관련된 보안, 이것도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명절을 노린 해킹이나 스미싱, 이런 사이버 공격이 엄청 늘어날 것 같다,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문자 메시지로요, 택배 미배송, 지연 주소지 확인, 재배송일 확인 바람, 뭐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오게 된다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다들 너무나 궁금하잖아. 장시간 집을 비워놓게 될 텐데 택배가 오면 이거 낭패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들 한 번씩들 눌러보고 싶은 유혹에 빠지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런 문자의 거의 99%가 스미싱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면 문자 메시지에 적힌 URL로 무심코 클릭하게 되면요,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가 설치될 가능성이 높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후부터는 소액 결제나 개인 금융정보 유출, 이런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뿐만 아니죠. 설 인사나 세뱃돈 송금, 이런 것도 요즘은 모바일로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런 문자도 스미싱에 자주 이용되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열어보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모바일 백신, 또 스미싱 차단 앱, 이런 것들을 미리 설치해 놓는 게 좋고요. 또 소액 결제 이거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은 미리 차단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거 이용하시는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면 이거 차단해 주거든요. 미리 내려가시는 길에 차단해 버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죠, 그 네이버의 오디오 클립 교양 필수 IT라는 방송에서도 파놉티콘에 대한 에피소드를 올렸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말씀드렸던 게 공공장소에서 와이파이를 무심코 사용할 경우에 정부에서 내 스마트폰을 도청, 감청을 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사례로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정부에서 보는 거에 대해서는 두려워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정부가 아니라 해커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개인 금융정보 빼내기 위해서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휴게소 아니면 공항이나 카페 같은 이런 장소에 암호가 설정되지 않은 무선 인터넷 있죠. 이런 것들은 사용 안 하시는 게 좋고요. 혹시 사용한다 하더라도요,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쇼핑 같은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또 이것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향 내려가니까 기쁜 마음에 다들 사진 찍잖아. 이 사진 어떻게 합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다들 올리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거 올리는 것도 자제하시는 게 좋다고 해요. 왜냐면요, 요즘은 SNS에 휴대전화 위치 정보 기능, 이게 바로 표시가 되잖아요. 어디 있는 게 본인이 올리지 않더라도 다 페이스북 보는 분들이 다 알 수가 있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집 비워놓고 고향 내려가고 있다, 공개해버리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나 나쁜 마음 가진 사람이 이거 보고 저 집 비어있겠네, 도둑질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 집 비었어요, 전 국민에게 광고를 하는 셈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고향길 뭐 즐거운 마음에 찍으신 사진들은요, 설 연휴가 끝난 이후에 한꺼번에 올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고향길만 이렇게 바쁘게 내려가다 보면 스마트폰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근데 이 스마트폰 잊어버리게 되면 이 단말기 가격도 문제지만 그 안에 있는 개인정보들, 이게 더 비싸잖아. 이게 그냥 풀려나갈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얼마 전에 최순실 관련돼 가지고 다들 보셨을 거예요. 최순실이 사용하는 태블릿 PC가 금방 다 풀렸잖아. 왜 풀렸습니까? 패턴이 너무 쉬운 거였잖아요. 그렇죠. L자 패턴. 근데 많은 분들이 진짜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런 패턴 스마트폰 잃어버리게 되면 바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정보 다 유출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향 내려가는 길에 패턴 같은 거 바꿔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도 좀 복잡한 걸로 업데이트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택배에 명절 선물 많이 배송되잖아요. 네. 그러면 택배 운송장 이거 붙이신 대로 그냥 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반드시 분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택배 운송장에는요, 이름이나 전화번호, 주소 이런 개인정보가 들어있거든요. 이거 도둑들이 노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이거 보통은 그대로 쓰레기장에 버리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택배 상자와 이 택배 운송장을 분리를 해서 따로 버리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보통 아파트나 이런 데에는 우유 투입구가 있잖아요. 네. 우유 투입구를 통해 가지고 집에 사람이 있나 없나 이렇게 보는 도둑들도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유 투입구도 반드시 막아 놓으시는 게 좋고요. 또 이런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집을 비울 때 경찰에게 우리 집 비어 있으니까 좀 잘 봐주세요, 이런 빈집 사전 신고제가 있대요. 경찰한테 이렇게 부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찰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면 정말 우리 집을 잘 순찰해 주시나요? 잘해주는지 안 해주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경찰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빈집 좀 더 꼼꼼히 봐주시겠죠. 아무튼 즐거운 설 명절 이 끝난 다음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다 털려갔네. 뭐 이런 얘기 안 나오시게 미리미리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 PD도 내려가기 전에 한 번씩 다 점검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우유 투입구를 막아야겠군요. 박 팀장, 이번에 우리 새로 나온 제품 있지? 이거 홍보 좀 하게 광고 모델 좀 빨리 알아봐. 오, 연예인 광고 하시게요? 아니, 우리 경쟁사도 연예인 광고에서 대박 났잖아. 박 팀장은 아는 연예인 하나 없어? 빨리 좀 찾아봐. 부장님, 찾아보니까 파인드스타라는 데가 있네요. 우리 회사에 맞는 모델을 빅데이터로 소개해준대요. 파인드스타? 그럼 진짜 스타도 찾아줘? 광고주분들 제품 홍보 제대로 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모델을 쓰고 싶은데 연예인은 비쌀 것 같다고요. 광고 계약서는 써본 적도 없다고요. 촬영은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시고요. 걱정 마세요. 파인드스타가 있잖아요. 같은 모델, 다른 가격, 스타를 찾아드립니다. 파인드스타, 검색창에 파인드스타를 입력하세요.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연합뉴스가 오늘 이런 소식을 전했어요. 2주 전만 해도 텅텅 비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계란이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걸까요? 요즘 주부들이 이런 소리를 많이 한다고 전하고 있어요. 정부가 외국산 계란을 수입하니까 그동안 사재기에 했던 물량이 쏟아져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생긴다는 거죠. 아니, 이거 얼마 전에 발표하지 않았어요? 사재기 없다. 그러니까. 근데 오늘 연합뉴스는요, 실제로 서울 시내 슈퍼들을 돌아다녔나 봐. 그래서 나온 결과 종로구에 있는 모 슈퍼에는 이날 저녁에 30개들이 판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수의 다른 판들도 매대에 수북히 쌓여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지. 또 물량도 물량이거니와 가격 하락도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현재 이마트나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 30개들이 한 판은 7,000원대에 판매되고 있는데 대형마트보다 구매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슈퍼마켓에선 그동안 30개들이 한 판이 10,000원을 훌쩍 넘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25일 어제죠. 8,950원까지 떨어졌다는 거야. 네. 이게 너무나 의심스럽다. 연합뉴스는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업계 전문가들 멘트까지 땄습니다. AI 사태로 촉발된 계란 수급 불안과 가격 급등세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한 외국산 계란 수입 조치가 설 직전 계란값 안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대. 야, 참 아무튼 자화자찬이 대단해요. 계란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보고 물량을 풀지 않았던 일부 생산 농가들이 외국산 계란 수입 등으로 가격이 꺾일 기미를 보이자 서둘러 시장에 물량을 풀면서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 뭐 이런 설명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요, 계란 생산 농가나 중간 유통상이 가격을 오를 것을 예상해서 물량을 쟁여놓는 행위가 법률에서 금지하는 매점 매석 행위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견해를 보이고 있대요. 그런데 저는 이게 너무 이상해. 갑자기 왜 이런 기사가 나왔을까? 아까 박 PD 얘기대로 정부에선 매점 매석 없다고 했잖아요. AI 사태를 키워서 대란을 일으켰던 정부 책임보다는 이 매점 매석 때문이 아닌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의심이 들어요. 정부 책임은 없고 얌체 상인들 때문이다. 아니, 영세 슈퍼들이 조그만 잘못한 것을 이렇게 침소봉대를 할 수가 있나요? 이와 유사한 게 너무나 많아요. 일단 우리 정부는 전세만 해도 그렇죠.
각종 전세 관련 혜택, 세제 지원 이런 거 막 광고를 합니다. 홍보를 자랑스럽게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전세값을 그 전에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정부가. 그러니까 그건 이미 못 잡아놓고 일 다 벌어진 다음에 전세금을 어떻게 하면 쉽게 빌릴 수 있나, 싸게 빌릴 수 있나, 이런 정책 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계란도 마찬가지죠. AI를 초기에 잡았어야 될 거 아니야. 정작 일 다 터진 다음에 뒤늦게 외국산을 들여오니 매점 매석을 따지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 역할 제대로 해놓지 못하고 다 남 탓이야. 다음 소식입니다. 은행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요 3.13%. 오이? 이렇게 높아요? 와, 22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오호. 원인은 아무래도 미국 금리 인상 여파겠죠.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12월 예금은행 신규 가계대출 금리는 3.29%, 전월보다 0.0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8월 이후 넉 달 연속 오름세고요. 상품별로 보면요. 주택담보대출이 3.04에서 3.13, 집단대출은 3.01에서 3.16, 일반 신용대출은 4.35에서 4.44 이렇게 대부분 금리가 올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작년 7월 이후 5개월 연속 올랐네요. 이 기간 금리 상승폭은 0.47%포인트인데 다른 상품과 비교를 해보면 매우 폭이 커요. 오, 그렇군요. 금리 수준은 안심 전환대출이 시행된 2015년 2월 이때가 3.24였는데 22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아니, 정책 당국에서는 뭐라고 해명을 하나요?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연동이 되는 금융채 5년물 이러한 것들이 시장금리가 미국 금리 인상 영향으로 비교적 많이 올랐다. 최근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대출 심사를 강화한 것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시중은행들 금리가 올랐으면 제2금융권 금리도 많이 올랐겠네요. 그런데요. 뜻밖입니다.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는요. 오히려 신규 가계대출 금리가 떨어졌어요. 어이? 작년 12월 상호저축은행 신규 대출 금리는 10.66, 전월 대비했을 때 0.03%포인트가 떨어졌고요. 가계대출 금리도요 14.75%인데 0.6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아니, 이 이유는 뭐예요? 은행 대출 심사 강화, 이 영향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중간 신용자 위주로 저축은행 등에서 신규 대출을 받은 사례가 늘어났다. 아하. 이에 따라서 중간 수준 신용자들의 이자 상환 부담은 커질 전망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기준금리는 계속 동결되고 있잖아요. 네. 이거 어째? 기준금리는 늘 동결인데 은행에서 소비자에게 꿔주는 금리는 늘 올라가죠. 왜 그럴까요? 오늘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삼성전자가 상당히 악재에 빠져 있는 줄 알았는데 주가는 아닌가 봐.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했대요. 얼만데요? 그래서 장중 200만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와. 삼성전자는요 26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장중 한때 전날보다 1.52%나 올랐대요. 그래서 200만 원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상장된 게 1975년 6월 11일이거든요. 이 이후 200만 원대 올라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삼성전자 주식이 원래도 비싸긴 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200만 원이 넘어선 겁니까? 일단 삼성전자의 실적이 상당히 좋잖아요. 저희가 며칠 전 브리핑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업황 후조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주가가 오른 데다가 자사주 소각 소식도 이게 호재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조 8천억 원의 현금 배당 계획도 발표했죠. 이것도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한몫했다는 거죠. 앞서 삼성전자 주가는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 수사로 오너 리스크가 불거졌잖아요. 잠시 주춤했었는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증권사들이 팔등에 불이 떨어진 거야. 왜 불이 떨어졌냐? 목표 주가를 또 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들 상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KB증권은요. 기존에 220만 원이었는데 240만 원으로 엄청 올려놨네요. 20만 원이나. 하나금융투자도 195만 원에서 230만 원 대폭 올렸다고 합니다.
한 연구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높은 수익성이 이어질 전망이다. 주주 환원 정책도 기존 추정치보다 양호했고 자사주 매입 소각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추가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200만 원 찍고 난 다음에 상향 조정하는 거는 나도 하겠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근데 아까 현금 배당 얘기를 했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24일 벌써 현금 배당을 하기로 결의를 했대요. 1주당 27,50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당금 총액이 3조 8,503억 원이나 된대요. 그래서 놀란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일가가 배당받는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1,900억 원이 넘는데요. 오. 이건희 회장의 배당금은 삼성전자 보통주에서 1,371억 원, 삼성전자 우선주에서 3억 4천만 원,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도 삼성전자 배당액이 231억 원이나 된다는 거예요. 아니, 삼성 일가가 국민연금 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손해 끼쳤잖아요. 네. 이 배당금으로 물어주면 안 되려나? 이건 내 건데? 그러면서 안 줄 것 같은데요? 다음 소식입니다. 영세업체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관리 제도를 일관되게 운영하기 위해 전기안전법을 만들었는데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시행규칙이 만들어짐에 따라 예정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기안전법은요, 전기용품과 공산품에 개별적으로 적용됐던 법을 통합한 겁니다. 작년 1월 17일 공포돼서 1년의 준비 유예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이 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넓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생활용품 제조 수입업자는요,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 KC 인증서라고 하죠. 이 서류를 보관해야 하고요. 정기검사 주기는 전자용품은 매년 1회, 생활용품은 2년 1회였지만 개정이 되면서 2년 1회로 다 통일이 됐습니다. 아니, 정부에서 이 법을 도입한 목적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나요? 국민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기용품 그리고 생활용품의 안전 규정을 일원화해서 혼란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거죠. 그런데 영세업체를 중심으로 생활용품에 전기용품과 같은 안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KC 인증을 받으려면요, 건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이 들고 자체 역량이 안 되는 작은 회사는 대행 기관을 거쳐서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렇군요. 이래서 동대문 의류상인이나 소규모 인터넷 구매 대행업체 사이에서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문을 닫을 수 있다. 이러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전기용품 안전법에 왜 의류가 들어가나요? 혹시 요즘 같은 때 털옷 벗을 때 정전기 막 일어나잖아.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정전기 때문에? 어두운 데서 옷 벗으니까 팍팍팍 튀더만. 먹을거리 가격이 끝없이 오르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네요. AI 사태로 계란값이 크게 올랐잖아요. 거기다가 각종 채소와 축산물 가격도 뛰었는데 가공식품, 외식 가격 계속 오름세라고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 들어 가격이 들썩이는 품목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버터, 마요네즈. 동원 F&B는요, 다음 달 1일부터 버터 가격을 15%나 올리기로 했대요. 네. 이 세부 내용을 보니까 대표 제품인 소아나무의 모닝버터, 이거는요, 기존 7,980원에서 9,000원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서울우유도 버터 제품 2종 가격을 7에서 8% 인상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롯데푸드 등 다른 버터 제조사들도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 계란과 대두유 가격이 크게 올랐잖아요.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식품이 하나 있죠. 마요네즈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높대요. 이미 롯데푸드는요, 업소용 마요네즈 가격을 약 10% 인상했다고 합니다. 또 오뚜기 등 이런 마요네즈 제조업체들도 당장 가정용은 인상 안 하겠지만 업소용 제품은 인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업소용을 올려버리면 우리가 식당에서 돈을 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게다가 저 가끔 반찬 없을 땐 이걸로 때우기도 하는데 이 참치캔 있잖아. 우리 애들도 좋아하고요. 이 참치캔 가격도요. 동원 F&B가 평균 5.1%를 올렸는데요. 동원 F&B의 또 경쟁자인 4조 참치도 참치캔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해요. 게다가 라면 가격 인상 시기도 업체들이 저울질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어제 전해드렸지만 외식 가격, 맥도날드도 가격을 인상했잖아요. 또 연초에는 술값도 다 올렸잖아요. 나라도 어수선한데 기업들은 가격 올릴 생각만 하네요. 이 고통 분담이란 얘기를 전혀 모르고 있나 봐. 국민들에게 고통 전담을 시켜버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기업들도 서민이나 중산층의 고통은 나 몰라라 하는 거죠. 사소한 것도 거절당할까봐 말을 못해요. 남에게 싫은 소리 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게 제가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렇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평소 두려움이 많아 겁쟁이였던 저에게 좋은 자극이 되었습니다. 어떤 책에 미리 보기를 읽고 독자들이 남긴 댓글입니다. 책의 저자도 사소한 부탁을 잘 못하는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도망치지 않고 부딪혀 봅니다. 100일 동안 하루에 한 번 거절을 당하는 건데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100달러를 빌려달라고 하거나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공짜로 달라고 하거나 특이한 도전들로 거절을 받아들이는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어갑니다. 100일간 진행된 거절당하기 연습. 그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2016년 아마존 경제경영 자기개발 분야 1위 테드 150만 뷰 화제 강연. 거절을 받아들이는 한 남자의 이야기. 거절당하기 연습. 도서출판 한빛비즈.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자동차 이야기인데 또 현대차 이야기군요. 예, 저희가 하도 시절이 어수선해서 한동안 현대차 얘기를 못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건너뛰면 안 될 것 같아서 방송을 하려 합니다. 아니 혹시 몽구 아저씨가 전화 온 거 아니에요? 나 잊어버린 거 아니야? 왜 요즘은 언급 안 해? 서운해? 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전화는 안 왔고요. 최근에 현대차가 작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오호. 그런데 영업이익이 얼마인 줄 아세요? 5조 1935억.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주어가 현대차라는 거를 모르면 와 5조? 대단한 걸? 그렇죠. 하지만 현대차라는 걸 알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1년 전보다요 영업이익이 18.3% 하락했습니다. 아니 하락했는데 이 정도로 올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오 대단하군요. 예. 그런데 국제회계기준 적용이 의무화된 2010년 이후에 가장 저조한 실적입니다. 문제는 직전인 4분기 실적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33%가량 빠졌습니다. 아하. 이는 향후 전망을 매우 어둡게 볼 수 있게 하는 근거라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이렇게 실적 나빠졌으면 바로 주가에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나흘 연속 하락세입니다. 아니 삼성전자는 200만 원 돌파했는데 그러니까 이 몽고 아저씨 속이 타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난 전화 왔을 것 같은데 박 PD한테. 안 왔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26일 오전 11시에 제가 시세를 보고 왔는데 전날보다 0.35% 떨어졌어요. 주가가 14만 1,500원이더라고요. 아니 삼성전자는 200만 원이 넘는데 와 차이가 많이 나네요. 현대차 주가가 아마 많은 분들이 한 20만 원 정도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게 불과 작년 초중반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덧 10만 원 초반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시가총액을 봤더니 어느덧 4위. 2위가 아니었어요? 부동의 2위로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4위. 결국 현대차의 희망으로 통하는 그랜저 IG가 더 많이 팔려야 현대차가 체력을 회복할 수 있다. 근데 요즘 그랜저 IG에 대한 소식을 제가 뜸했죠. 그러니까 요즘 얘기 안 하시더라고. 예, 시국도 시국이지만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살펴봤더니 소비자의 원망이 빗발치고 있더라고. 그래요? 작년 경불진에서도 몇 차례 방송을 했었죠. 그랜저 IG 신형 그랜저. 기억나요. 상품성 저희가 혹평을 했잖아요. 호평이 아니라 혹평.
불평 예측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안 팔리고 있군요. 최근 그랜저 소비자 동호회, 그러니까 인터넷 커뮤니티죠. 여기에서는요, 시트 주름 게이트가 한창이야. 아니, 시트 주름 게이트는 또 뭐예요?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차잖아요. 근데 운전석 시트에 보기 흉한 주름이 져 있다는 거야. 그거는 주름을 만들기도 힘들 것 같은데? 그러게 말입니다. 물론 사람이 수차례 앉다 보면은 주름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주름의 상태가 매우 오래된 차에서 볼 수 있는 그 정도라는 거야. 아, 뭐 이렇게 피복이 벗겨지는 듯이 이렇게 나타나나 보죠? 신차에서 나타나는 주름이라 함은 고교생, 대학생의 얼굴에서 볼 수 있는 주름이라고 한다면 현대차 그랜저에서 나타나는 주름은 80세 우리 어르신들 눈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주름이라는 거지. 아이, 그런데 그렇게 어르신들의 주름은 인자에서 보기는 좋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제품에 나타나는 주름, 그것도 오래된 차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주름이 방금 산 내 신차에서 나타났다.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렇죠. 차에서 인자함을 느끼기는 힘들겠죠. 인터넷 동호회 게시판을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입 후 1000km를 주행했는데 보기 흉할 정도로 운전석 시트에 주름이 갔다. 1년이라도 탔으면 이해하겠지만 너무하다. 그리고 또 다른 글입니다. 이제 300km를 탔는데 시트를 보면 우울하다. 이러한 글이 적잖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사진도 여러 장 붙여져 있고요. 아니,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현대차는 어떻게 해명을 하나요? 흔히 발생하는 현상이다. 가죽 시트는 원래 늘어진다. 결함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가죽 재질이 부드러워서 그렇다. 이렇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진짜 앵무새네. 가죽 재질이 부드럽대. 어허. 그러고 보니 그랜저 IG가 출시된 지 석 달이 됐습니다. 근데 현대차 주장에 따르면요, 11월, 12월 2달 동안 무려 45,000대가 팔렸대. 오, 그렇게 많이 팔렸대요? 대단하죠. 혹시 경불진 애청자분들은 주위에서 그랜저 IG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3일 전에 처음 봤어, 진짜. 아하. 3일 전에. 근데 헛자더라고. 아, 렌터카란 얘기군요. 렌터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유심히 봤죠. 번호판을 봤더니 그나마 헛자야. 이와 관련될 수 있는 또 다른 소식이 있습니다. 현대차가 인수 거부된 차량의 이력을 숨기고 이 차를 새 차처럼 팔았다는 겁니다. 아니, 인수 거부라는 게 뭔 얘기죠? 말 그대로요, 탁송차에서 내려온 내 차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차주가 인수를 안 해. 도로 가져가. 아, 이 차 바꿔줘. 이런 얘기군요. 맞습니다. 왜 도로 가져가? 그럴까요? 품질에 큰 결함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있을 수 없겠죠. 문제는 현대차가 이러한 차를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새 차인 것처럼 팔았다는 거죠. 아니,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면 이걸 반품 제품이라고 표시를 해서 가격을 훨씬 싸게 팔잖아. 그렇죠. 근데 현대차는 이거를 새 차처럼 제값 받고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현대차는 인수 거부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의무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호. 광주의 한 소비자가요, 최근 그랜저 IG를 인수한 뒤에 보통 임시번호판이라는 걸 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번호판을 신청하는 중에 새 차의 흑역사를 알게 됐어. 응? 어떤 역사예요? 이미 신차인 줄 알았던 내 차가 2달 전에 출고가 됐고 인수 거부를 당했다. 아하. 2달 전에 임시번호를 달았기 때문에 또 달 수가 없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야. 아니,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임시 번호판을 달지 못하고 아니면 정식 번호판을 달아야 되는데 찜찜하잖아. 그렇죠. 나 같아도 이런 차는 받기가 싫을 것 같은데요? 임시 번호판 차량은요, 엄연히 소유권이 제조사에 있습니다. 결함이 발견이 되면 소비자가 인수를 거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정식 번호판을 달면 소유권이 소비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교환 환불이 사실상 힘듭니다. 오호. 그러면 이 차의 첫 주인, 그러니까 2달 전에
처음 인수를 하려고 했던 그 주인은 왜 거절했을까요? 그날따라 유독 기분이 나빴던 걸까요? 아니, 기분 나쁘다고 이러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품질에 하자가 있었을 공산이 크죠. 현대차 주장대로 너무나 잘 팔리는 차인데 한 달에 2만 대가 나가는데 굳이 몇 달을 기다려서 큰 차이가 없는 다른 차를 받을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통상적으로 인수 거부된 차는 헌차, 즉 중고차로 판매를 해요. 그렇죠. 이게 정상이죠. 이에 대해서 현대차 측은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엔진과 같은 주요 부분에 중대 결함이 생겨 인수 거부된 차는 재출고까지 여러 절차를 거친다. 이 경우 인수 거부 이력을 당연히 고지하는 게 맞다. 맞대. 당연히 고지한다도 아니고 고지하는 게 맞다. 하지만 감성적인 부분, 즉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이유로 차량 인수를 거부할 때도 헌차로 규정할 수는 없다. 이게 말이야 뭐야. 이에 대해서요, 온라인 동호회 회원들은 현대차에 박수를 보낸다 조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현대차가 자체 불량이 확인된 그랜저 IG를 새 차로 교환해줬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이? 물론 몽구 아저씨가 신차 불량을 인정하고 부품 교환이 아닌 새 차 교환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이, 이게 처음이에요? 현대차가 이달 초에 출고한 그랜저 IG 2.4 프리미엄 스페셜 차량에서 펜벨트 불량으로 엔진에 이상이 발생해서 새 차로 교환해줬다. 이렇게 24일 공식적으로 밝혔네? 어허. 웬일이야? 차주에 따르면요, 일주일가량 118km를 주행한 다음에 갑자기 고속도로를 들어갔는데 엔진에 과열이 발생했다는 거야. 달리는데 엔진 보닛에서 하얀 연기가 나왔겠죠? 어허. 보닛을 열어봤더니 펜벨트가 끊어져 있다는 거야. 이거 진짜 사고 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혹시나 해서 냉각수를 봤더니 하나도 없대. 아이고. 엔진룸 도처에 기름이 퍼져 있고요. 그래서 현대차 본사로 연락을 하고 사업소에 입고를 했답니다. 현대차는 처음에는 매뉴얼대로 습관대로 차주에게 엔진 교환해 드릴 테니까 수리만 하시죠. 하지만 차주가 조만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강력히 새 차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그랜저 IG 동호회와 연대를 합니다. 그제서야 현대차는 차주와 동호회와 협의를 거쳐서 신차 교환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죠. 역시 연대를 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현대차 측이 이렇게 밝힙니다. 조립 과정에서 펜벨트에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새 차로 교환해주기로 결정했다. 그랜저 IG가 신차이기 때문에 고객 만족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아니 근데 얼마 전에 현대차의 광고를 보면 마음만 안 들어도 새 차로 바로 바꿔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잖아. 오달수가 나와서 그렇게 광고를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렇게 사고 직전까지 가야지 차를 새 차로 교환해준다? 그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너무나 놀라운데요? 자, 근데 현대차가 정말 고객 만족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을까? 이 부분에서 저는 헛웃음이 나오더라고. 아마도 차주와 동호회에서 2.4 세타2 엔진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낱낱이 까발리겠다, 이렇게 분노를 폭발시켰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당연하겠죠. 유튜브에 우리가 전 과정을 공개하겠다, 감당할 수 있겠니? 그제서야 현대차가 고객 만족 강화를 핑계로 새 차로 바꿔준 게 아닐까 의심이 돼요. 의심 아니라 이건 확신이네요. 그리고 자기네들 스스로 인정을 했잖아요. 차주와 그랜저 IG 동호회와 협의를 거쳤다. 왜 동호회와 협의를 하나? 차주와만 협의를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입니다. 뭐가 두려웠길래? 대기업을 상대하는 방법은 역시 연대밖에 없다. 이게 여기서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45,000대가 팔렸다고 현대차가 주장을 하는데 글쎄요, 이런 꼼수를 써서 팔았다면 물론 가능하겠지만 말이죠. 사람 없이 운전하는 구글의 무인 자동차 아시죠? 아마존의 무인 계산대와 사랑과 감정을 공유하는 소프트뱅커의 감성 로봇도 알고 계시잖아요? SF 소설이나 영화에서만 봤던 이야기들인데 이미 현실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원동력이 바로 기술의 발달이거든요. AI, 빅데이터, VR, 이 기술들이 우리 생활을 많이 바꿔놓고 있잖아요. 이들 기술이
테크 빅뱅을 만들면서 우리 미래가 더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달라지는 미래를 정확히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위대한 사상가 중에 한 분인 케빈 켈리가 미래 기술의 12가지 흐름을 친절하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아, 저도 들었어요. 그 책이 미국, 일본 아마존이랑 뉴욕타임스에서도 베스트셀러로 선정됐다면서요? 케빈 켈리가 이렇게 강조합니다. 단언컨대 가장 멋진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네비터블 미래의 정체 청림 출판. 마지막으로는요, 저희가 며칠 전 포켓몬고 한국 상륙 이야기 이거 전해드리면서 제가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박근혜의 반격에 신호탄이 될지도 모른다. 물론 지금부터 전해드린 얘기가 진짜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는 모르죠.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박근혜 측이 반격을 본격화하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사전부터 계획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누구 말대로? 포켓몬고가 뭐 연관이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반격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어제 최순실이 민주투사 코스프레를 했잖아. 막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그러다가 연병아리라는 이 욕까지 쳐먹었잖아. 연병하네. 또 한 보수 유튜브 채널과 박근혜가 깜짝 인터뷰를 했어요. 거기에 일부 언론들도 동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걸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것도 또 연합뉴스네요. 연합뉴스가 어떤 소식을 전했냐면요.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의 가전제품 생산 라인 이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했어요. 아, 광주 공장을 폐쇄하겠다. 다른 곳으로 돌리겠다 그거죠? 그렇죠. 뭐 전면 폐쇄까지는 아니고요. 생산 라인 일부를 베트남으로 보내기로 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대요. 네. 앞서 이미 광주 사업장에 세탁기 생산 라인도 있었는데 이것도 벌써 폐쇄해서 해외로 이전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특히 세탁기 라인의 해외 이전은요, 가동 중이던 생산 라인을 빼놨다는 점에서 냉장고 라인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으로 보여 지역 경제에 더욱 큰 그림자를 들이고 있다. 연합뉴스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세탁기 냉장고뿐만이 아니래요. 광주 사업장에 다른 생산 라인도 많거든요. 이 가전을 여기서 많이 만들잖아요. 네. 이 라인들도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팽배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 근거까지 들었어요. 삼성전자가 베트남의 광주 사업장과 비슷한 규모의 가전 생산 기지를 조성하면서 광주 사업장의 주요 가전 생산 품목을 줄줄이 이전해 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에어컨 같은 게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소식에 광주시나 그 지역 경제단체들은 뒤늦게 대응에 나서고 있대요. 근데 이렇게 대응을 해봤자 냉장고 라인에 이어 세탁기 라인까지 해외 이전이 돼버리니까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광주 사업장은요 1989년에 설립이 됐거든요. 지금 현재 4,900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고요. 가전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연 매출이 4조 8천억 원이래요. 그래서 광주 지역 내 총 생산이요 17.5%를 차지할 정도로 광주 경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요. 어유, 광주를 먹여 살린다고 봐도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연간 지방세 납부액도요 300억 원에 달아서 광주 지역 사업체 중에 단연 1위다. 먹여 살린 거 맞네. 이는 한마디로 뭔 얘기겠습니까? 특검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소환을 재추진한다는 소식이 스물스물 들려오고 있죠. 네. 이랬다가는 지역경제, 광주 지역경제 걷어낼 수 있다. 연합뉴스가 협박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어요. 아, 나 또 부르면은 광주 라인 베트남으로 다 옮겨버린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 한 지인은 이 소식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삼성이 해외로 나간다고 나라가 망한다면 그게 나라냐. 만일 그렇게 허약한 나라라면 빨리 망하고 다시 새롭게 천진, 홍익인간의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운 강건한 나라를 더 크게 세워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실제로 우리가 지금 부러워하지 않는 북유럽 국가들 그렇죠. 여기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완전히 말 그대로 망해버렸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시 마인드든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새로 세팅을 해서 지금은 최고 수준의 선진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핀란드 노키아 사태 다 알고 계시죠? 노키아가 망한 다음에 거의 모든 언론들이 핀란드 경제는 작살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핀란드 경제가요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지인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편법적인 3대 세습에 국민연금까지 동원하고 대국민 6천억 원 피해를 입히고 8조 자산의 징역 상속세는 고작 16원밖에 안 낸 이재용 부회장은 반드시 법대로 뇌물죄로 구속한 후 특별 사면은 절대 없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연금 모두 손해배상하고 상속세도 제대로 내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방송 들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 아니실까요? 이 협박이 예전에 정치인들도 그렇고 재벌들도 그렇고 써먹었던 그 매뉴얼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걸 아직도 써먹는단 말이야? 그리고 내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의 생산 라인 이전은요, 한마디로 쇼에 불과하고요. 진짜 완전히 폐쇄해서 이전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삼성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요즘은 해외가 인건비가 더 비싸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